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전성하입니다. 자, 이제 강의는 말미로 가고 있습니다. 한 2강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가 도급이 무엇인지를 한번 개념 설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급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건축공사 같은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이렇게 있을 때, 자, 도급을 최초로 의뢰한 자, 의뢰자.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발주자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게 법학 용어로는 도급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급인, 일을 떠맡은 사람, 기술자죠, 그죠? 그 다음에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맡은 사람.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일의 완성을 해줘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즉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 공사 대금이죠, 그렇죠? 지급을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먼저 24조 도급계약은 관련해서 1항에서는 키워드가 대등과 공정이네요. 그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좋죠? 두 번째, 자, 2항에서의 키워드는 계약사항은 계약서로 써라. 자, 대등, 공정.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계약사항이 있겠죠. 계약과 관련된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쓰고 각자가 서명 날인해서 보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3항에 보시면, 자, 수급인은, 자, 문화재 수리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 수리 도급 대장, 각종 대장이죠, 그렇죠? 주된 영업소에 보관해야 된다. 자, 수급인 예죠. 이 수급인은 각종 대장, 그렇죠?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요? 주된 영업소에 보관합니다. 자, 수급인이 보관하는 거예요. 도급인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도급 계약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수리의 구체적 내용, 착수 시기, 완성 시기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성급금과 기성금 이런 표현이 있네요. 뒤에 가면 어차피 한번 또 나올 테니까 간단히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선급금이라는 것은 미리 지급한 금액, 선이 미리죠. 먼저 선자, 급은 지급입니다. 그렇죠? 미리 지급한 돈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자, 기성금, 이건 기성고약정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기성, 이미 기자에 이룰 성자. 그러니까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또 우리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진척도에 따라 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공사를 총 3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하였는데 1층이 완성되면 1층 부분을 돈을 주고 2층이 완성되면 2층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보통은 전체 완성되면 전체 보수를 주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25조가 나오네요. 하도급의 제한. 자, 문화재 수리업자, 도급받은 수리업자 여기네요. 수리업자는 수리를 직접 해야 된다. 자,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네요. 그죠? 하도급은 원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화재 기술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말미에 대여도 금지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만 해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다만, 자, 예외적으로 종합문화재 수리업자일 때는 할 수 있다. 종합문화재 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 일부를 전문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자,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항. 자, 이렇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전문 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에서 전문으로 갈 때 하도급이 되죠. 이때는 전체 금액의 50% 넘는 부분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급을 했다면 발주자, 즉 도급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3항. 자, 이 전문 수리업자는 절대로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얘는 또다시 절대 제하도급이 불가능하죠. 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감리. 자, 감리는 절대로 밑으로 내려보낼 수 없다. 우리가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수리 자체가 아니라 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에 관해서 발주자에 대해서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자, 수급인은 얘예요. 하수급인은 얘죠. 결국은 얘네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얘가 맡긴 일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수급인의 지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쌍갈로 4번,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 됐고요. 다섯 번째,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에 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준공금 받았으면 전부. 자, 요것도 제가 아주 쉽게 기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공금은 전부. 준공금 받으면 전부를. 자, 그 다음에 기성금을 받았을 때는 수리에 하수급인이 문화재 수리 한 부분에 상당한 기성금 상당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공금에 지읒 들어가 있죠. 전부에 지읒 들어가 있죠. 요거 상당이 아니에요. 기성금에 성자 들어가 있죠. 상당의 상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됐습니다. 15일 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자, 요거는 금자로 끝났으니까 현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항 보시면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선급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수급인이 문화재 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됐죠. 그 다음에 3항. 자,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에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9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일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 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직접 준단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얘가 줘야 돼요. 근데 얘가 직접 줄 수 있다. 언제 한번 보죠. 자,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즉, 얘가 얘한테 줄 거지만 어차피 이렇게 줬으니까 가야 될 걸 제대로 갔다. 이런 측면에서 소급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자, 합의했을 때, 얘네 둘이서 합의해서 일로 주기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이랬겠죠. 나한테 주지 말고 어차피 얘가 할 거니까 얘한테 줘라. 이랬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 수리한 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얘가 얘한테 달라고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운영법의 경우, 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을 때, 자, 이것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만 아시겠죠? 1회 이상 지체.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문화재 수리 예정 가격에 대비하여 문체부료용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됐죠? 그 다음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얘가 지급정지 파산되었을 때. 됐죠? 네. 그 다음에 2항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까 국가, 지자체 이 경우죠. 그죠?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하수급인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급인이 지급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지급 방법과 절차는 밑에 규칙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문체부로 영어로 정하는 비율이 82구, 그죠? 지급 방법 절차와 관련해서 밑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목, 나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자, 문화재 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부당한 지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긴 별거 없네요. 검사 및 인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 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여야 된다. 얘가 완료됐다고 얘기하면 얘가 10일 이내에 검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인수해야 되고, 그 다음 9번째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자, 얘가 변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자 관계법령 위반, 그죠? 자, 이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 얘가 안 따를 수도 있겠죠. 변경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 안 해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변경 요구 시점은 15일, 30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문화재 수리. 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배치. 문화재 수리업자는 자,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문화재 수리 현장에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 현장에 1명 이상. 그리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망. 자, 발주자는 배치된 기술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교체. 우리가 아까 하수급인 변경 요구처럼 여기도 교체할 수 있죠. 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여기에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업자의 손해배상. 문화재 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 수리를 부실하게 했다.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상과 배상의 개념을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자, 두 번째, 문화재 수리업자는 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 때문이다.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기는 중과실이죠. 수급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의과실이에요. 근데 발주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을이 A에게 손해를 배상했어요. 근데 이 손해가 갑 때문에 배상했다는 거죠.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럼 일단 여기다 배상하고 여기다가 내가 네 몫을 냈으니 네가 나한테 돈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망.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하도급 받은 문화재 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둘이 같이 연대하여라는 것은 같이입니다. 자, 이때 수급인이 배상했으면 역시 여기도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업자의 담보책임. 자, 수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자, 이 담보책임은 중요합니다. 자, 완공일로부터 10년이죠. 그죠? 예.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하자 담보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 이것을 수리해 다시 보수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것은 첫 번째 완공일로부터 10년 아주 중요합니다. 완공일로부터 10년. 자, 그래서 담보책임이 있다. 2항. 자, 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자, 발주자가 제공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발주자가 제공한 것 때문에 또는 발주자의 지시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사용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었을 때. 아시겠죠? 자, 여기에 기억을 하세요. 제지, 통. 아시겠죠? 이때는 담보책임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 근데 물론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담보책임이 있다. 그 단서 규정이 나와있죠. 다만하고. 사망 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른다. 이것은 뭐냐면 이 담보책임과 관련되는 규정은 우리 법에서는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특약으로 야, 우리 문제가 생겨도 담보책임을 지지 말자 이렇게 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다만 그 특약에서 담보책임의 기간을 자, 위에 10년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밑에서 이제 담보책임 기간.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0년 내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최장 10년이란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보통 보시면 이제 5년, 3년, 2년, 1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보시면 1년짜리들만 제가 좀 체크하겠습니다. 성과학에서는 목책. 그 다음에 목조에서는 억세. 그 다음에 초과지붕 이런 것들이죠. 그죠? 뭐 이거 다 보면 좋은데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 또 특이한 것들은 10년이 하나가 딱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목조 건축물에 보시면 정자형 장대석 기초. 정자형은 정자가 우물정자잖아. 그죠? 근데 이게 열십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 10년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저는 거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수리의 보고서 작성. 문화재 수리업자는 자, 수리를 완료하면 60일 내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보고서는 10일. 자, 보고서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60일 내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고 육도문자가 나왔다. 이렇게라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항은 성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주자는 30일 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 이렇게 받으면 발주자는 30일 내 청장에게 제출. 됐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60일, 도급인은 문화재 청장에게 30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수리 현장의 점검. 청장이나 시도지사 이런 지자체장은 점검할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자, 문화재 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는 의무네요. 그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감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거 여기 하나 같이 정리하면 감리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하도급이 안 됐죠. 거기까지 같이 앞에 거 했지만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 보시면 감리업자는 자,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우리 수리업자가 기술자 배치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감리 보고서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자, 됐죠? 밑에 보시면 감리 대상. 자, 거기 뭐 금액하고 나와 있죠. 그쵸? 예, 요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감리원의 배치와 관련해서 보시면, 2항에서 보시면,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 감리의 경우 비중이 큰 쪽에 간다는 것. 자, 그것을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감리원의 업무 이런 건 다 보시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9조 갑니다. 문화재 감리원의 제시행 명령 요것을 보겠습니다. 자, 문화재 감리원은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수리의 설계도,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를 할 때는 자, 제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리원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감리원은 조치를 할 수 없고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감리원도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됐습니다. 수리업자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2항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됐죠. 그건 발주자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문화재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자, 감리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시정조치하거나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리의 제한. 자, 문화재 수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문화재 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즉 수리업자 이꼴 감리업자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회사, 모회사, 법인과 임직원, 그 다음에 친족관계 이럴 때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문화재 수리협회. 자, 문화재 수리업자가 만든 업자들이 모인 게 수리협회죠. 자, 2항에 나온 것처럼 수리협회는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그죠? 나머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문화재 수리협회 공제사업이 나오죠. 이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에요. 그죠? 그 분야 사람들끼리 모여서 돈을 객출해가지고 만들어서 보험사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협회를 설립하는 것은 언제 한다고요? 등기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가 절차.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자, 설립하자고 모이는 걸 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수리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만들고, 자, 수리협회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나머지 특별한 게 없고요. 청장이 자,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즉, 그러니까 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 인가죠. 네, 처음 나왔네요. 그죠? 우리 등록 2개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 다음에 확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고, 허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문화재 수리, 현황의 검사. 자, 시도지사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둘째 줄에 문화재 수리업자 등에게 자,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도 공모를 시켜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정명령, 청장이나 시도지사 등은 자,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변경 신고하지 않거나 보관해야 될 자가 보관하지 않거나. 우리 대장은 누가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급인이 보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죠. 그죠? 그 다음에 2항, 청장은
기술자나 감리원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때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때는 청장이라고 돼 있죠. 시도지사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자격 취소. 자,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 둘째 줄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 취소, 자격의 정지를 명합니다. 먼저 정지죠. 됐죠? 단 1호, 2호, 6호에 해당할 땐 취소입니다. 자, 1호부터 봅니다. 거짓, 부당한 방법. 2호는요, 정지 처분 받고도 계속했을 때. 그 다음에 6호는요, 자, 구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자, 거짓 계속 될 수 없는. 거짓 계속 될 수 없는. 그러면 취소라는 점. 그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이항 보시면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 반납 지체 없이. 됐죠? 3항에 보시면 자격이 정지됐을 때 자, 자격증에다 쓰는 겁니다. 자격이 정지됐을 때 반납 이러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자,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자가 자, 위에 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5항에서는 청장은 취소했을 때 자,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성명, 자격. 이 사람은 자격이 취소됐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행정처분 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시간상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추가서는 48조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뭐 됐고요. 등록 취소 보세요. 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등록 취소. 시도지사는 14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 등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는 아까 넣었습니다. 거짓 계속 할 수 없는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135조 거짓 3은요.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까 계속이죠. 그 다음에 5호 보세요. 15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항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실측 설계업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업무에 관련된 효력상실 처분이죠. 그죠? 그 처분일로부터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는 정지기간 동안. 아시겠죠? 그 다음에 3항.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알았을 때 역시 통보. 됐죠?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임에 대한 노임은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줄여서 노임이라고 그러죠. 압류금지. 자, 문화재 수리업자 등이 도급받은 문화재 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 수리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 자, 수리업자께 아니라 수리업자가 근로자한테 줄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전액이 아니에요. 그죠? 문화재 수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노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노임 산정 방법 밑에 나오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 수수료를 내야 된다. 수수료 시험 응시할 때, 재발급 신청할 때, 그죠? 뭔가 신청. 이렇게 돼 있죠. 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52조로 갑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 문화재 수리업자 등의 재산 및 업무사항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자, 공무원, 종사자, 공무원과 종사자는 수리업자의 재산사항을 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수리 기술자, 그 다음에 감리원의 보수교육. 우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앞에서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항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필요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 고용하고 있는 수리업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수교육과 관련된 028조 3항에 보시면 자, 3항 1호에 보시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자, 소속된 날로부터 3년이 되기 전 됐죠? 그 다음에 자,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자,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5년, 6개월 이렇게 돼 있고 보수교육 시간이 32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업자의 평가. 자, 두째 줄 보시면 발주한 문화재 청장이나 지자체장이
평가를 합니다. 발주한 문화재 사항. 그러니까 발주자가 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인에 대한 평가니까. 자, 이 항 보시면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 수리업자나 실측 설계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수업자 1년 동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고 자, 3항에 보시면 우수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때는 감경 혜택이 있네. 그죠? 감경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감경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 실측 설계 평가 다음 이제 규칙 26페이지 26조라고 된 거 보세요. 실측 설계 평가는 언제? 실측 설계가 완료된 때. 됐죠? 그다음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의 지정. 자, 다음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 평가 평점이 90점 이상, 성적이 상위 20% 안에. 됐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뭐 항목 배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청문 55조로 가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전부 다 취소자 들어가 있죠. 정지가 아니죠.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취소의 치읓, 청문의 치읓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권한의 위임 위탁. 자, 이 법에 따른 청장의 권한은 자,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는 그 여기에 관련된 도급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것은 전통문화학교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항 보시면 자, 수리기술자나 기능자의 자격시험 요것은 어떻게 위임합니까? 전문기관 단체 시험이니까 굳이 직접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여기 벌칙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지하고요. 이제 벌칙을 보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원래 우리가 거짓과 계속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 사유였죠. 그죠? 그 다음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위반 이런 게 돼 있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는 기억합니다. 위에 3천만 원 3년 제가 말씀드렸고 벌칙은 500만 원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배치, 그죠? 거부, 그 다음에 누설, 그죠? 자, 현장, 누워, 거부 이렇게 암기하세요. 현장, 누워, 거부하고 현장은 알겠죠? 누워는 뭐냐면 누설을 말합니다. 누설.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벌 규정은 뭐냐면 그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도 그 직원과 함께 같이 처벌한다. 단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면 면책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과태료입니다.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뭐 해야 될 사람이 뭐뭐 하지 않은 자. 아시겠죠? 자, 이 과태료 부과 주체는 이 항에 보시면 문화재청장이나 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이죠. 그죠? 이 항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